2015년 11월 18일 새벽 1시 경기도 김포의 한 주물 공장에서 갑작스럽게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공장 2층에 직원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1층으로 뛰어내려와요. 와보니까 이 알루미늄을 녹이는 용광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불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이제 소화기를 막 찾았어요. 불길을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용광로 안에서 불이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뭐 내가 소화기 하나로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 후에 이 불길과 연기가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불길이 사라진 용광로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짐승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시신을 이제 꺼내긴 했는데요. 너무 많이 이제 훼손이 된 상태라 남아있는 게 이제 두개골이랑 몸통 일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용광로 안의 온도가 거의 600도였으니까 시신이 온전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DNA를 분석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초반에 경찰은 범인이 외국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잔인하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선 되게 보기 힘든 형태의 사건이었고 당시에 이 주물 공장에 또 외국인 노동자가 9명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사람을 용광로에 뭐 밀어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9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9명 다 사건 당시에 숙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 내부인이 아닌 이제 외부인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장 내부와 외부의 CCTV 영상을 다 돌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공장 후문 쪽을 찍는 CCTV 영상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 명 찍힌 거예요.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되게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공장 사장이 CCTV 화면을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이 공장에서 과거에 일했었던 이집트 국적의 남성 A씨였던 거죠. 이 공장에서는 1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사건 발생 3년 전에 돈을 많이 벌러 가겠다면서 이제 그만둔 사람이었어요. 3년이나 지났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나랑 1년 정도 일을 했었다고 해도 시간이 3년이 지났고 밤에 찍힌 CCTV 화면이고 이러면 좀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사장이 바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이 사람이 공장에 왔다 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 사장님 그냥 지나가던 길에 들렸어요. 이러면서 동생을 데리고, 남동생을 데리고 이 공장을 쭉 둘러보더니 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커피까지 얻어 마시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바로 최근에 봤으니까 더 기억하기 쉬웠던 거죠. 그때 왔다 간 사람이 지금 또다시 CCTV에 잡힌 상황이죠. 경찰이 공장 CCTV를 시간대별로 다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A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담긴 장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용광로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1시간 전에 화물차 한 대가 공장 후문 쪽에 멈춰 서더니 여기서 남자 2명이 내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A씨였던 거죠. 근데 내리더니 이상한 행동을 해요. 공장으로 몰래 들어가서 막 서성거리다가 용광로 뚜껑을 열더니 그 안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어쨌든 캡처한 걸 가져왔는데 그리고는 공장 안에 있었던 긴 파이프로 공장 후문에 이제 CCTV가 있었거든요. 파이프로 이렇게 CCTV를 다른 방향으로 휙 돌려놔요. 이것 때문에 이후에는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다녀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광로에 화재 경보가 울리고 불길이 치솟았다는 거죠. 경찰은 CCTV에 찍힌 이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요. A씨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9분에 A씨와 그리고 함께 있던 남성 B씨를 검거해요. 두 사람이 형제였어요. 카메라에 뭐가 찍힌 줄도 모르고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차를 끌고 와가지고 뭐 CCTV 파이프로 한번 돌려놓으면 본인들이 뭐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이 두 사람이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박스를 들고 가는 장면, 그리고 주물공장 후문에 서 있었던 A씨 화물차, 그리고 들이밀면 반박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그걸 보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해요. 자, 그러면 대체 그 용광로에 던져진 A씨가 용광로에 던져버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A씨의 한국인 아내 하씨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훼손이 되게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다행히 두개골이랑 몸통에서 DNA를 소량 검출하면서
최종적으로 신원을 밝힐 수 있었어요. A씨도 자백을 했고요. 아내를 용광로에 넣어버린 남편인 거예요. 너무 소름 돋죠. A씨하고 하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A씨와 그날 함께 시신을 유기했던 동생 B씨의 진술, 증거물,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사건의 전말을 좀 들려드릴게요. 하씨와 A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어요. 2003년에 결혼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2015년이니까 1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범행 당시에 A씨는 39살이었고요. 하씨는 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47세? 49세? 요 사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A씨보다는 10살 가까이 연상인 나이인 거죠. 좋아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싸움이 점점 잦아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거든요. A씨가 일을 안 하고 본국에 너무 오래 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한 번 가면 오지를 않아요. 집을 계속 비우고. 또 문제는 거기 가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한 달 있다 온다고 하더니 몇 달 있다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이웃들도 하씨 부부 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 막 고성이 오고 가고 이랬다고 말을 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2015년 10월 14일에 A씨가 동생 B씨까지 한국으로 데려와요. 하씨 입장에서는 시동생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시동생까지 뭐 이집트 치안 문제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온 거죠. 이 정도면 아예 이제 뭐 한국에 정착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온 것 같은데 B씨 나이가 당시에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인 A씨하고는 19살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막 성인이 됐는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당장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 B씨가 한국에 살면서 드는 어떤 비용들, 돈 이런 것들을 하씨 부부가 좀 부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얽히면서 부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에는 별거까지 하게 된 거예요. 별거를 하면서는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혼을 해줄 리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도 이 A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이혼을 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쉽게 해줄 리가 없죠. 그러던 11월 17일 저녁에 하씨가 단판을 짓겠다면서 A씨를 찾아갔대요. 이혼 서류를 들이밀면서 당장 도장 찍어라. 나 너랑 같이 못 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간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언쟁이 오고 가고 싸움이 커지면서 A씨가 하씨를 벽에 밀어붙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후의 과정들은 정말 속전속결로 이뤄졌어요. 시신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순간 자기가 일했던 그 김포의 주물공장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아내를 죽이는 걸로도 모자라서 완전히 녹여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A씨는 근처 가게에서 마대자루 2장을 샀고요. 집 앞에서 종이박스 2개를 주워옵니다. 자, 그러면 마대자루 2장과 종이박스 2장으로 이 시신을 어떻게든 감추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종이박스로 말아서 테이프로 포장을 해요. 하씨가 사망할 때 누워서 사망한 게 아니라 니은자 모양으로 앉아있는 상태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 형태 그대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일하고 있던 동생을 불러요. 그날 동생 B씨가 이제 가구 공장에 첫 출근을 한 날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쓰레기 버릴 게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B씨는 그게 진짜 쓰레기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 같으면 쓰레기 버린다고 일하는데 와달라고 한다? 그럼 형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웬 쓰레기야. 형이 버려 알아서 해.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B씨는 그걸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 B씨가 마루 철거 작업을 자주 도와줬었는데 그때마다 그 목재 쓰레기들을 어떤 장소에 버리고 뭐 나머지 쓰레기들은 방화대교 근처에 있는 쓰레기 수거업체에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그동안 해왔었다는 거죠. 취업 전까지. 그날도 그냥 그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B씨가 10시 넘어서 이제 형 집에 도착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종이박스로 포장된 그 시신을 들고 이렇게 집 앞에 주차해둔 A씨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놓습니다. 너무 무거웠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형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집에서 나온 거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일이나 해. 그 일이나 도와줘. 이런 식으로 도와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도와줬다는 거죠. 그렇게 A씨는 아내의 시신을 동생과 함께 트럭에 싣고 과거에 일했던 주물 공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새벽 0시 33분경에 이 주물공장 후문에 차를 세워요. 주변 눈치를 좀 살피다가 잠겨있는 공장 안으로 혼자 들어갔고요. 용광로를 열어서 제대로 가동 중인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CCTV를 돌려놓고 시신이 든 박스를 들어서
후문 위로 던져놔요. 그렇게 A씨는 아내의 시신을 동생과 함께 트럭에 실었고요. 과거에 일했던 그 김포의 주물공장으로 향해요. 그리고 새벽 0시 33분경 주물공장 후문에 차를 세우고 주변 눈치를 좀 살피다가 이 잠겨있는 공장 안으로 혼자 일단 들어가요. 용광로를 열어서 제대로 가동 중인지 살펴보고 CCTV를 돌려놓은 후에 밖에서 이제 시신이 든 박스를 후문 위로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 공장 안쪽으로 떨어지거든요. 동생에게 이제 차에 들어가 있어 라고 말을 하고 본인 혼자 들어가서 시신을 용광로 안에 던져버린 거예요. 거슬리는 아내를 600도의 뜨거운 불에 녹여버리고 싶었겠지만 화재 경보가 울린다는 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황당한 재판 내용 그리고 사건 전반에 걸친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A씨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검사는 사건 며칠 전에 주물공장에 왔던 정황이 시신 유기 장소를 둘러보기 위함이었다라면서 계획살인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계획살인을 했거나 시신 유기를 위해서 사건 며칠 전에 공장에 방문한 거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12년이나 결혼 생활을 한 하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던져서 자신의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던 죄질은 극히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씨에게 딸들이 있어요. 재판부는 딸들과 유족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고 특히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서 유족의 고통이 크다. 유족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고된 게 징역 20년이에요. 계획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아내 하씨가 살해당한 시점이 11월 17일입니다. 6일을 했던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자, 근데 주물공장 사장이 CCTV에 찍힌 A씨를 바로 알아봤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면 이 사람이 사건 발생일인 18일로부터 며칠 전에 동생과 같이 여기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이러면서 공장에 와서 커피까지 얻어 마시고 갔었잖아요. 다시 다닐 것도 아니면서. 다른 곳에서 일할 예정인 동생을 데리고 굳이? 그건 사전답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시점상 결국 이 사람은 범행 전에 여기에 왔었던 거예요. 동생 B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에 B씨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라고 믿고 옮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어요. 게다가 또 B씨가 난민 신청까지 한 상태였잖아요. 또 11월 17일은 가구 공장에 첫 출근을 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박스에 들어있는 게 시신인 걸 알았다면 아무리 형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강제 출국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20살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시신인 거 알면서도. 시신이 니은자 형태로 앉아있는 상태로 박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외관만으로는 시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거에 대한 의문점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B씨는 무죄를 선고받게 돼요. 양측 모두 항소를 해요. 검사 측은 B씨에게 무죄를 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말해요. A씨가 아내의 시신을 용광로에 유기할 때 동생과 함께 공장 후문 쪽까지 같이 온 건 사실이지만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할 때 B씨는 차에 있었다. 만약에 B씨가 그 종이박스가 시신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면 굳이 형 혼자 힘들게 시신을 용광로에 넣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협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게다가 외부에서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포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혈흔도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원심 말이 맞아 라는 거죠. 그렇게 양측 항소 모두 기각됐고요. 바로 A씨가 상고까지 갔지만 상고도 기각이 되면서 최종 20년형이 확정됩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의문점이 되게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의문도 있었는데 일단은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이 살인과 유기에 소요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자, A씨는 11월 17일 오후 7시경에 살인을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마대자루와 종이박스를 구해왔다고 했었거든요. 포장을 해서 밖으로 들고 나온 게 오후 10시 26분이고 용광로에 유기를 한 게 다음날 새벽 1시예요. 그럼 거의 6시간 안에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얘가 본국에서 어떻게 살던 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요. 만약에 본국에서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6시간 만에 살인과 유기까지 끝낸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기도 할 거고. 보통은 사람 죽이고 나서
진짜 그 유기할 장소 찾지 못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범죄자들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디 지금 산에다 묻은 것도 아니고 용광로에 녹이겠다라는 이 발상은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부터 그냥 쉽게 결정하고 이뤄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용광로를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사건 며칠 전에 공장에 인사하러 왔던 거, 이것도 뭐 그날 마침 그쪽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공장이 보여서 인사할 겸 왔다라고 하는데, 뭐 생각해보면 말이 아주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동생이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었으니까 본인이 일하던 공장에 데리고 가서 동생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어느 정도 납득은 되지만 방문한 날이 하필 사건 며칠 전이었고 그동안 일했던 많은 직장들 중에 하필 이 공장이었으니까 의심을 살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의혹도 있어요.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이제 아내가 10살 정도가 더 많잖아요. 결혼이야 본인들 자유죠. 근데 당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위장 결혼을 하는 게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한국 여성과의 뭐 위장 결혼을 주선하는 이런 전단지가 붙어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연하 위장 결혼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받은 동생에 대한 의혹도 있었어요. 외관상 뭐 시신을 싸놓은 형태나 모습만으로 시신임을 알아챌 수 없었을 거라고 재판부가 말하긴 했는데, 당시에 사용했던 재료들이 마대자루 2장에 종이박스 2개, 테이프, 이게 다였거든요. 이것만으로 시신 포장을 티가 안 날 정도로 철저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의혹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전혀 몰랐을까? 그래도 나이가 20살이면 형에게 티는 안 냈지만 어떤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형량이 너무 낮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우발 범행임을 인정받는 그 과정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정리하면서 참 어떤 이유로 결혼을 했든, 그게 뭐 사랑이었든 위장 결혼이었든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 없애려고 했던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날 만약 이 주물 공장에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공장 직원이 용광로 안에서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았었다면 시신이 녹듯이 A씨의 범죄도 완전히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냥 남의 공장 몰래 들어와서 쓰레기 태운 것쯤으로 처벌받고 끝났을 수도 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